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요, 통일교가 대국민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왜 이 시점이었을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습니다. 보셨다시피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는 거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결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서 종교 집단이라고 했지만 통일교 겨냥한 얘기들 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됐을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우리 법치가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고 이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교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존립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사건이 누적되면서 국민들 시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그렇죠. 부정적으로 많이 배웠죠.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 또 대통령과 정치권이 통일교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 자체가 자신들의 존립 자체를 허물러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을 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통일교 자체의 판단도 좀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저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기됐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사과의 기반 위에서 종교적인 원래 가치를 추진하겠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저렇게 가면 제가 또 다른 거짓말을 또 양산해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진솔한 사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신용환 부회장님. 교단이다 보니까 총재, 한학자 총재하고 연관돼서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지금 총재가 이제 구속돼 있잖아요. 참 어머니 한학자 총재가 구속돼 있다 보니까 그 연계 고리를 가급적 끊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과라는 것은 타이밍과 진정성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말 중에서 남들이 해석을 해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석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이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서 개인의 일탈을 막지 못한 걸 먼저 앞에 내세우다 보니까 너무 그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죠. 총재로 가는 연계고리를 끊으려고 한다는 게 너무 들켜버린, 그래서 진정성이나 타이밍 측면에서 벌써 통일교가 문제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불안감에 이제 와서 하는 것, 타이밍, 진정성 다 놓친 사과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탁질 부산 장신대 교수 연결해서 교단 측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하고 앞으로 통일교 내용 살펴볼 텐데 탁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이 해명이 윤용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통일교는 밝혔는데 통일교의 특성상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도 입장문을 봤는데요. 어쨌든 통일교의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통일교 모든 초점이 한학자에게 맞춰져 있고 사실 한학자가 없는 통일교는 존재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정치권 전반으로 스캔들이 번지는 것보다는 그건 한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의 일탈, 관리 부실 이런 입장문을 통한 발표를 통해서 한학자는 무관하고 또 꼬리 끊기를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일단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최근 조사나 뭐 보도에 보면은 대선 전부터 해가지고 유독 정치권에 무언가 연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통일교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그 역사가 좀 상당히 길다면서요? 거의 70년의 역사죠. 통일교 70년이요? 정치 개혁은 독특한 그들만의 어떤 역사적 경험이나 체험에 기초한
본능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정치권 로비를 통해서 급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통일교는 경제단체나 정치 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교 조직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목적은 통일교 왕국, 지상천국을 세우는 것이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정치, 문화, 경제, 재반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정치적 지원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학습 효과를 거의 통일교 역사 속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성장한 기반이 정치적인 관계 때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걸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요.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나오던데 이게 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드는 사업이고 그런데 유독 이 해저 터널에 집착하고 집중했던 이유는 뭘까요? 해저 터널에 관련해서 의구심도 많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사실 한일 해저 터널 건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야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 일본 쪽 그 후쿠오카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통일교 교리에 따르면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가해자이고 한국은 피해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리적으로 한일의 화해는 곧 평화 정착이고 그것을 이끌어 나아가는 이가 바로 문선명 혹은 통일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해저 터널은 또 뭐 문선명이 남긴 어떤 과제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통일교에겐 필요하고 특별히 한학자 통일교는 지금 후계 전쟁 속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의 정통성을 한일 해저 터널 등을 통해서 잇고 있다라는 설정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소위 뭐 정통성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종교적 정통성을 가져야만 통일교에서는 그들의 돈마저도 예.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형 종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학자 총재의 후계 구도가 약간 좀 한학자 총재의 입지가 좀 불안한 상황인가요? 많이요. 많이요. 그 친아들들의 도전이 만만치가 않고 예. 특별히 세 번째 아들인 문현진의 행보가 요즘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 소송도 계속 이기고 있고 아마 한학자의 부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재 한학자 통일교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이지요. 위기 상황으로 한학자를 대체할 수 있는 통일교 내부의 종교적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는 부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저 터널이나 뭐 한반도 서밋도 그렇고 이게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통일교의 이런 자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헌금에서 이게 충당되는 건가요? 물론 통일교 신도들의 그 헌금이 시드머니가 됐을 것으로 추측은 되거든요. 예. 그런데 헌금만으로 보기에는 사실 통일교의 돈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통일교 신도들의 헌금이 기초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정치권 로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한 정치적인 배려와 혜택이 통일교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제적이에요. 미국에서 반공활동, 베트남 전쟁 당시에 예. 반공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공화당과의 커넥션이 깊어지고 예. 또 일본에서는 신도들을 통한 현금, 동원 기반을 완전히 구축하고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군사정권부터 그 정권의 후원 아래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군수산업을 통해서 물적인 토대를 마련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입이 없는 통일교의 역사는 쉽지 않죠. 그러면 최근에 이번에 특검 수사 등이나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통일교 신도들이 조금 흔들리거나 이탈하는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글쎄요. 다수 신도들의 이탈 현상이 감지되지는 않거든요. 예. 실제로 통일교의 어떤 경제적인 규모와는 반대로 국내 통일교 신도 수는 2만 명 내외로 알려졌기 때문에 예. 사실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리고 통일교는 신흥 종교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신격화하는 신흥 종교 특성상 예. 교주가 구속되더라도 혹은 죽더라도 이 교주의 부재는
그 단체의 새로운 시작이나 전환점이지 몰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통일교의 이런 위기적 상황들은 통일교의 내부적인 결속으로 상당 기간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의 위기로 인식해서 내부의 결속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통일교의 상황으로 보여져요. 예. 근데 최근에 대통령도 그랬고요. 이거 해산 움직임, 해산 압박에 대해서 요거는 좀 전에 뭐 압력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일단 그게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그런 사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종교단체에 관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지인지 그건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일단은 통일교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에게 독특한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예. 예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닉슨 탄핵에 반대하면서 통일교의 몰락으로 이어지거든요. 문선명이 탈세 혐의로 구속되고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미국 내 기반이 약화되었거든요. 예. 그걸 아마 한학자나 측근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 권력과의 여론과의 대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러면 탁 교수님이 앞으로를 전망하시면 정치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단절이 되겠지만 종교 단체로서의 그런 거는 여전히 그냥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혜택은 어렵겠지만 통일교, 한학자 통일교의 재기나 혹은 영향력 확대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삼남 문현진의 약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남 문현진이요? 네. 이미 소송에서도 이기고 있고 신도 세력이나 경제적 기반이나 인지도나 모든 것에서 한학자 통일교를 좀 능가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권력 투쟁, 내부에서 그런 투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아, 그래요? 막내 아들은 친어머니 한학자에 대해서 거의 비난 수준의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리고 있고 삼남인 문현진은 뭐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립 형태로 한학자 통일교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친어머니와 친아들들이.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통일교 내부도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제 정권이나 수사당국에서도 아주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이 시점에 냈겠다 싶기도 합니다. 뭔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지금 협회장의 지금 육성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최후 진술을 그때 보면은 맥락이 분명해요. 다 이건 지시를 받아서 한 거고 다만 내가 불법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서는 반성한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지출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재정국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부가 돈을 꺼내 쓰는 이치는 자연스러웠는데 그렇다고 한 총재에게 사후 보고를 안 했을까요? 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장에 따르면 전재수 전 장관에게 돈을 주면서 이건 복돈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뭐 그렇게 얘기를 규정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군다나 울면서 최후 진술에서 왜 교단의 꼬리 자리기에 자기는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나를 팽시킴으로써 결국 이제 다시 교단이 나 하나 죽임으로써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려는 이 시도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다시 우리는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교리에 가장 우선으로 삼겠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변신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말하자면 윤영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정리를 하자 이런 측면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윤영호가 갖고 있는 노트가 있고 윤영호가 이제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기억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 권성동 의원에게 돈 줄 때 그 사진 채로 된 걸 봐서는 다른 어떤 형태로도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일과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해서 거질 문제인가 그 의구심은 드네요.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22년 1월 초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전에 했던 표현들을 보면은 비용 문제 처리를 해줘야 정치권하고 끈끈해지는 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드는 거다. 뭔가 베팅을 하고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죠. 후원한다 치고 정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참 앞서 처음에 봤던 오늘 통일교의 사과문
정치 결탁 뭐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하고 완전 배척된 얘기잖아요. 먼저 그거는 그 세간의 인심이 방금 발표했던 저분의 그 언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발표한 거죠. 알면서도. 예, 저는 세간의 국민들께 발표한 그 사과문은 아니라고 보고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들으시라고 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예. 통일교라는 것, 종교단체라는 것이 원래 정치권에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교세가 줄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 자체 내에서 이단 논쟁에 의해서 교세가 줄거나 아니면 뭔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의해서는 교세가 줄 수가 있죠. 그런데 통일교는 그 교원 신도수에 의한 교세 확장보다는 교세 확장의 방법이 뭐 기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조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에 굉장히 민감한 그 종교단체일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종교단체라는 것에 대해서 뭐 국가가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종교단체가 구체적으로 행위할 때 갖는 모습, 재단, 사단, 회사 이런 형태로 존재도 많이 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네. 그렇다면 그 해당 회사나 재단이나 사단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 그다음에 뭐 세무조사 이런 행정기관이나 정권이 관여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예. 그 말이 통일교라는 것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일단 맥락상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걸 믿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어쨌든 사과한다라는 게 방점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예, 이게 조직적 예. 차원에서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애써 뭐 대통령께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서 저거를 그대로 믿을까요? 저 자체도 믿지는 않거든요.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의 사과문 발표가 아니었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용한 분이 이 당시 2022년 1월에서 2월 윤석열 후보 예, 예. 캠프에 계셨잖아요. 예, 그럼 예. 실제로 캠프 주변에 통일교 쪽에서의 이런 접근이라든가 이런 관계 형성을 하려는 시도가 실제 좀 네, 정책적인 거는 늘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불교계 같으면 성보박물관을 짓는다.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달라. 뭐 기독교, 천주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통일교나 소위 말하는 신흥 종교들도 다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가 사업으로 넣어서 하려는 시도들은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일교는 특이하게 2021년 9월, 10월경에 이제 당비를 한 달만 내도 당원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그것 때문에 신천지와 통일교가 집단으로 들어왔다라는 의구심이 이제 계속 제기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윤영호 씨가 말을 하는 게 있죠. 녹취록에 나온 거 보면 지난번에 10,000몇 명하고 이번에 10,000몇 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난번이 이제 2021년 말에 있었고 그 뒤에 게 이제 2023년도 당대표 선거에 대비한 새로 들어가는 신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집단적으로 신도들도 넣고 집단적으로 어떤 로비 형태 이런 것들은 노력을 많이 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이게 모든 게 주고받는 게 줘야 될 게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최근에 나오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쪽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들과 접촉? 일단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 신세지게끔 해야 예. 배팅을 해서 뭐 이런다라고 하는 건 통일교라고 하는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자금 문제랑 또 하나 조직이 있겠죠. 예. 지역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종교단체랑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교회가 동네에 있다거나 그런 거 대형 교회와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예를 들면 종교적인 관계인데 예. 통일교는 이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니까 통일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를 들면 정치권과의 관계를 만드는 네. 매우 위법적인 일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탁 교수 얘기는 70년 동안 그걸 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일본 말씀하신 등에서. 것처럼 예.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캄보디아 ODA 사업 같은 경우 내용을 할 수 있으며 또 한일 해저타운 터널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소위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정교일치라고 하는 자기의 종교적인 가치를 사회에 투영한다라고 하는 큰 내용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종교적인 이권, 이익 이것들을 갖다 계속 만들어 왔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이런 이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로비의 어떤 그 창구가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면 한일 해저터널 같은 경우면 뭐 기재위, 뭐 해수위, 그다음에 뭐 국토위 예. 이런 데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자기 사업들을 계속
어떤 펼칠 수 있도록 로비 작업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번 최근의 일만 있었을까? 저는 그 이전부터 계속 해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조직적인 일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예. 상당히 큰 어떤 사건으로도 갈 수 예. 있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윤영호 씨 말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요. 어느 한쪽을 밀었다고 느껴지니까 상대 캠프에서 저 캠프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하면은 5년 동안 힘들어진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분산 배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기저기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제 뭐 만남 횟수라든가 정치인의 숫자가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여권이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훨씬 많고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게 만일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특검 발족이 아니었으면 통일교의 이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을까? 저는 이게 5년 단위에 그냥 선거가 루틴화되게 진행됐었더라면 저는 이건 또 아무런 문제가 안 됐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아니 네, 왜냐하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건 돌발 변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게 그냥 그 정치 상황이 안정돼가지고 5년 단위로 계속 갔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예. 정치권은 통일교의 후원이 필요했고 또 저 통일교는 그 정치에 손을 댐으로써 여야가 바뀌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에 몰빵을 하면은 5년간 괴롭고 힘들지만 예. 양쪽에 분산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래도 최소한 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라도 자신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이게 이번 계엄이 불러온 일종의 나비 효과 중에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종교 전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내부 권력 투쟁이 심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내부 권력 투쟁이 진행됐기 때문에 윤영호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찌됐건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이 손을 떼려고 하겠지만 예. 다시 또 저는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원복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저희가 단순하게 뭐 명과 암, 흑과 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경찰이 이제 수사를 착수하는데 이제 전현직 의원 중에서는 통일교 행사에 가서 직접 노래를 불렀다는 전 의원도 있습니다. 일단 그 인물이 누군지 한번 좀 볼까요? 예. 오늘 세계 평화에 우리 한 배를 탔는데 어디 노래 한 곡 빠져도 되겠습니까? 한학자 총장님은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인정하는 세계 평화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초청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될까? 한번 불러볼까요? 띄워라 동서남북 바람 분째 언제나 오시려나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야번님 내야 세계 평화의 배를 띄워라. 김규환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인데 글쎄 유기철 표현님 뭐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고 정치인을 좀 주변을 가까이서 본 분들은 글쎄요 그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노래를 통일교인들 앞에서 네. 노래를 부를 수는 있죠. 뭐 통일교인들도 저분이 비례대표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실 표심을 구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노래만 부르고 왔으면 좋았겠다.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게 만약에 마음을 얻기 위한 노래였다면 예.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금품을 받기 위한 노래였다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세 분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잖아요. 임종성 의원, 전재수 전 장관, 김규환 의원.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과 관계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국민께 저렇게 열심히 노래 대신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을 국민들은 바랄 텐데 낯섭니다. 신용환 부위원장님도 뭐 선거하셨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걸 하죠 후보 네, 네. 뭐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와서 뭐 셀카를 찍어달라 갑자기 했을 때 이분이 뭐 어느 신자인지 모르고 찍었는데 나중에 계속 연락 오는 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단 교단에 있는 분들이 보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좀 전에 이제 그 김규환 의원은 미래통합당 아마 그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그 국회의원이었을 건데 평소 흥이 많은 걸로 꽤 여의도에서 알려져 있던 분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오고 아마 강원도 그쪽이 고향이라서 더 뭐 쪽 그런 쪽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석탄공사인가 아마 그 저기로 가 계셨을 건데 그 노래 뭐 글쎄 시켜서 누가 하면 억지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이렇게 자진해서 어떤 그 총재를 위해서 부르고 앞에 이제 멘트를 보면 거의 뭐 아주 강성 신도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불렀다고 경찰이 수사하는 건 아니고 그건 무언가 지금 금품이 오간 거 아니냐 이거를 보겠다니까 네. 피의자로 입건을 말씀하신 했겠죠. 것처럼 본인이 뭐 통일교 신도라고 하면 가서 노래를 부르건 뭐 예.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지역구 가서 노래를 많이 부르시죠. 지역구민들 직접 만나니까 야 내가 좀 이런 사람이야 구민들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큰 행사에 가서 제가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라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열심히 할 때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300분에 한 300명밖에 없는 건데 저렇게 저 정도 한다고 하면 저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마침 이번 참에 윤영호 전 본부장 말에 의하면 금품 수술했다라고 하니 저렇게 할 만도 하겠다라고 저희들 추정해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 매우 좀 안 좋은 모습이죠.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윤영호 본부장 그 발언 가운데에서 대화록 중에서 보면 메이저가 있고 이제 마이너로 자기들끼리 분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그래서 이분은 메이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평소 관리해 놓으면 언젠가 쓸모 있다는 류의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 보면 통일교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한다지만 이제 뭐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뭐 민주당이 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야권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거부한다면 이것은 더 큰 게이트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특검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것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제안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환영한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연히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글쎄 특검은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글쎄 여론 정도일 것 같은데 그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종합특검 다시 또 하자는 거 미진했던 부분들 다 모아가지고 종합특검 발족해서 내년까지 하자는 거고 당장 김건희 특검은 지금 좀 시간 연장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본인들이 연루된 이 특검은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동력이 생길까요? 앞뒤 안 맞는 모순이고 말 그대로 그거는 자가당착이죠. 우리 건 되고 너희 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주 적시 타이밍에 저는 아주 진루타를 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이번 3대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추천한 사람들이 3배수 가서 선택된 거 아닙니까? 막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노림수가 이걸 거예요. 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의혹받고 있지만 우리는 개혁신당은 자유로워. 물론 뭐 3석밖에 안 되니까 인원도 적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롭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있고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은 중립적이고 좀 독립적인 특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개혁신당이 추천한 거 받아야 되지 않아?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란 프레임에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지금 내란 프레임을 희석화할 수 있는 이 특검이 되면은 설령 본인들도 연루 사실이 있어서 피해를 좀 보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이전 투구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되니까 이준석 대표 아주 제3지대 그러니까 대한 변협 같은 데서 추천하는
그런 특검이면 더 좋겠으나 예.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사람일지라도 최소한 중립적인 지대에 가까운 인사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연대해서 하죠.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도 지금은 거부하고 곤혹스럽긴 하겠지만 그 종합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연장 이런 걸 가기 위해서는 이걸 빼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시기에 어떤 명분으로 수락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저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내란 수사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같은 경우 이 상황에서 도덕성들을 유지하고 지키는 건 매우 중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어떤 도덕성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안을 갖다 동등하게 보는 또 여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면 돌파를 얘기한 것 같긴 합니다. 전 그래서 특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감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통일교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돈을 준 날짜, 그다음에 돈을 준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 보면 다 사진 다 찍어 놓잖아요. 증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제출을 하면 네. 국가수사본부에서 소위 받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3인에 대해서 그날 행정만 조사하면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이 선조사가 돼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이 든다면 저는 특검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조사 아무것도 없이 그냥 특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작은 사건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정면 돌파라고 하는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으나 이 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확인해내는 절차들을 거친다면 예. 저는 뭐 충분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장의전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국민의힘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글쎄요 징계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원들 사이에 이 주호영, 윤한홍, 뭐게 군영재 이런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 지금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튜브들 다 해가 서명운동. 이게 저는 본인이 아마 윤한홍 이름대로 옮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홍준표 밑에 부지사다가 홍부터 그다음에 윤으로 갔다가 이제 윤한홍 한으로 가지 않을까? 한으로 가서 이제 경남 부산 놀러 가지 않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한 뭐 주호영 의원, 윤한홍 의원, 권영진 의원 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윤기찬 부원장 먼저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에서 저런 움직임 목소리가 실제로 좀 있습니까? 뭐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당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당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A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그 B 방향으로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세를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저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저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 등이 계엄에 대한 옹호한다 또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한 부분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네. 만약에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다음에 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 취지를 일단 저희는 선회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해당 의원들께서도 본인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 의원들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네.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당내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지각색의 뜻이나 안에 당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방안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네. 나중에 지도부가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해당 의원들의 해당 발언들이나 입장을 정리하고 이끌고 가는지는 그건 지도부의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 아닌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장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저런 의견들도 다 취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네. 나는 버티겠다. 나는 현재 이 당에 대해서 A라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버티게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지만 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해당 의원들께서 주장하는 바는 당이 잘 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를 흔든다. 뭐 이 정도 지도부를 흔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떼어놓고 간다. 저는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쓴소리 정도지 뭐 지도부 내려와라 이런 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초반까지 암흑기를 예. 다시 재현하자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도 안 하실 거고 저는 저런 부분은 장 대표가 만나서 들어보고 설득하고 예. 또는 이해시키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가 합치되고 그다음에 지도부의 리더십이 서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워낙 윤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일종의 뭐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서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침묵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또 말을 갈아타느냐는 그런 의혹을 보낼 수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 그날 장동혁 대표에게 고언을 했는데 그 고언의 수위가 저는 너무 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똥 묻은 개가 왜 겨묻은 개를 예, 예. 나무라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연하고 거듭 태어나는 그런 혁신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표현을 그 벼묻은 개라고 얘기하면은 예. 민주당이 겨묻은 개면은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일을 해도 용인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저쪽보다 더 오물을 뒤집어 쓴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저기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고 그런 당이 다시 한번 재결집을 통한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저는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고언을 하더라도 그 수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성을 하자. 우리 다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도 되는데 물론 뭐 속담이라는 비유법이 그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말하자면 은유적인 그런 있겠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왜 굳이 그걸 끌어와야 했었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당 지도부를 사실상 어떻게 모멸감을 준 그 대표를 모멸감을 준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은 그 지점에서 조금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질은 장동혁 호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징계까지 가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저도 또 의견 동의하는데 다만 더더군다나 윤한홍 의원이 과거 찐 윤으로 분리됐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는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잘 나갈 때는 왜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신영하면 글쎄요. 윤한홍 의원이 평생 목을 욕을 10분 동안 다 들었을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격상 욕이 가능했을까요? 현직에 있을 때 쓴소리 뭐 눈에 선한 장면들이 있죠. 예. 실제 이제 과하게 한번 이렇게 업셋이 되면 흥분을 하면 이제 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게 있죠 분명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 욕을 다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가장 극에 달하는 어떤 그런 걸 표출한 것 같아요. 잘 그런 때 보면 이제 제어하기가 좀 힘들죠. 주변에서의 참모들이. 아 거의 뭐 그건 안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모습을 관련해서 네네. 말씀하세요. 예, 요 모습을 보면서 어게인 2018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에 이제 대패를 하고 나서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많이 할 때 이제 뭐 연탄가스가 어떻다, 바퀴벌레가 어떻다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보수의 본질적인 가치 철학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스타트 라인에 서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못하면서 계속 현상을 놓고 싸우고 탄핵을 강을 건너니 많이 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대목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개파 싸움하듯이 한다. 과연 2018을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해에도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론 현상이 이제 목전에 오다 보니까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놓치면서 계속 현상을 놓고 양측이 충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윤근찬 부장. 근데 이렇게 가면 저희가 또 지는 길을 가는 거고요. 저도 뭐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한홍 의원이 그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윤 전 대통령이 욕설을 하든 어쨌든 간에 못 막았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네. 뭐 의대 정원이든 어쨌든 간에. 못 막았으면 그거를 본인이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막을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럼 그거를 막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이렇게 뭐 똥 묻은 게 개 묻은 겨 묻은 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괴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언행보다는 예.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러니까 앞 스텝을 강구하는 것이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욕에 예. 어떤 뭐 그게 약으로 작용하는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일각에서 이제 서정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가려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주류 뭐 비주류 바뀌고 하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의 일종일까요? 제가 볼 때 서정욱 변호사가 다시 한번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오히려요?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축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찐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살아가려고 저희 한동훈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한동훈을 다른 방식으로 좀 공격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전 윤한홍 의원의 저런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뭐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민심이 지금 매우 안 좋구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매우 안 좋구나.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얘기는 우리가 장동혁이 어떤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전환길이다. 예를 들면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호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 관련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로 싸움을 했을 때는 서로 봉합이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당원들의 얘기는 당신들 탈당하지 않을 거면 장동혁 대표 말들어 라고 하는 또 다른 입틀막으로 보이기 때문에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또 이건 또 다른 방식의 지금에 있는 장동혁 체제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한 측면과 또 새롭게 혁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당의 주류가 되려고 하는 세력 간의 또 세력 싸움이기 때문에 또 진정성이 가면서 진정성을 더 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자주 얘기되는 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변화, 그거를 시한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12월 3일 개업 1년 되는 날이었고, 당 일각에서는 올해 말까지다라는 시각이 있고, 또 반대로 1월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죠.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다양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이 노선을 변경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당 대표의 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드라인은 제가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연말까지. 상당히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죠. 또 뭐 강경 팬덤 때문에 뭐 당선되긴 했지만 국민적인 뭐 김영삼, 김대중 그 총재 같은 그런 큰 국민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 험난한 정치적 과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넌센스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당대표 제도를 혁파해야 된다. 뭐 당대표의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불가피한 필수 불가결한 외부 환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력을 어필하는 하나의 트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을 배척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트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을 어떤 의미로 써왔냐면 좌클릭의 의미로 써왔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하고 민주당의 워딩을 따라하고 민주당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우리도 줄게 하고 이거 중도 확장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연말이 노선 변경의 데드라인이라는 주장 많이 있는데 뭐 저희 방송에 나오는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분들 얘기하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 시점을 하나의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무 기계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월 그럼 한 1월 20일 정도가 1월 18일인가 제가 알기로 그 구속 만료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1월 중순이 지나가는 거고 1월 중순이 지나가면 2월이면 바로 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그 이 분위기를 끌고 가자는 얘기 같은데 저는 제가 보기에 그거는 하지하책에 가깝다. 왜냐하면 자 내년 1월 12월 말 연말 연초가 되면 1월 1일에 각 언론사가 무슨 기획 기사를 씁니까? 지방선거 돌입 누가 거론되나 그다음에 경쟁력 여론조사 나오죠. 조금 바로 지선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성탄절이 되고 이번 더더군다나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남은 별 이슈가 없어요. 이제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전국 지나가면은 이제 바로 지선 전국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로 전국 단위 선거로 구도가 국면이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 그때까지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 결집에만 계속 몰두하고 있다? 그건 아닌 거죠. 왜냐? 이 새 여론조사에서부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전
장동혁 지도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 예. 제가 듣기로 최근에 이제 의원들의 릴레이 오찬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이제 의원들을 이제 그룹별로 해서 그룹핑해서 만난다고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이게 지금 보여주는 조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는 그 타이밍에 장 대표의 우선적인 그 수용성, 그러니까 전략적 허용인 거죠. 자, 당의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의 상당수가 노선 전환을 요구하고 당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충분히 숙고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말 같은 때 바로 이제 뭐 그 지방선거 전국이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중도 이미지가 있는 출마 가능성 높은 분들 만남으로써 바로 전국 진입을 할 수도 있는 데다가 중도 확장에 대한 메시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 대표가 아마 다양한 지점에서 고려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1월 타이밍은 그거는 전략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그거는 좀 너무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지금 장 대표 지도부도 제가 듣는 바로도 연말에 뭔가 전략적 허용과 수용을 통한 어떤 그 노선 변환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있는 이 초선 의원 42명이 모인다는 거는 중진들 특히 뭐 그런 의원들을 빼고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모임들은 원래 이제 모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김대식 의원이 이제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4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남하고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당내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건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그냥 주고받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이 처한 이 목소리가 모아져야지만 대여 투쟁 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정도 당대표에게 할 얘기들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방법보다 사과만 할 것이 아니고 사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역대 사과하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다. 이거는 저는 이제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인 거고 자,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추가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당대표가 어느 정도 행보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나만 더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앞서 그 중도 확장이라는 거 좌클 얘기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와 제가 대화를 저 관련해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취지는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 좌파가 쓰는 정책적 그것을 계승해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한다라고 본인이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사실 중도고 이게 뭐 우파고 좌파고 간에 실생활에 용이한 또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해서 내놓는 것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나 정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네이밍을 야 이건 좌파 정책 아니야? 이건 상대방이 공격할 때 쓰는 것이지 내가 어떤 정책을 낼 때 우리 정책이 이게 중도 확장 정책입니다. 이렇게 내는 것은 어찌 보면 홍보의 일환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는 정책을 펴내는 것은 좌파, 중도, 우파라는 딱지를 스스로 붙일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걸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적 방법으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연역적 그 사고가 아닌가 저 부분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도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신간 출간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게 책을 낸다 정치인이 라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대부분 출마하기 전에 책을 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6월 달에 제가 볼 때 이제 보궐선거가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문제는 계속 지금 본인이 가는 길 자체가 제가 볼 때 매우 좀 라이브하고 좀 한가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같이 한 컷?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책 제목인가요? 네, 같이 한 컷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뭐 내용들을 들어봐도 뭐 예를 들면 같이 한 컷, 그다음에 시민들의 보통의 시간이 더 좋은 사회로 가는 시작점?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접근을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 상당히 어떤 큰 각오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결심을 했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또 여전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최근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봉합하려고 하는 노력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담론들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한측에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전 당대표랑 친한계에 대한 공격을 막 강화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 저런 상황에서 저런 책들을 낸다라고 하는 게 본인이 책을 내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책 메시지가 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런 책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를 딱 내면서 자기가 어떤 흐름을 끌고 가야 되는데 예, 같이 예. 한껏 못 쫓아는 얘기야.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예. 한가하구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게 계속 그 한동훈 전 당대표가 해왔던 것처럼 갑자기 뭐 기타 치고 그다음에 뭐 먹방하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 내부에서도 왜 저런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게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책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책 제목부터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메시지가 정확히 없다. 예. 그리고 이 현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치열한 문책도 담겨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저는 이 책과 무관하게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히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영환 부위원장께서 네네. 보시기에는 지금 당원 게시판 잠깐 언급하셨지만 친한계 예. 자체도 지금 당내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구심점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존에 아마 법무부 장관 할 때 네. 어떤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강한 결집력을 갖고 이제 그 팬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행보들을 쭉 보면 사안에 있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오면 침묵을 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제3의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한다든지 민주당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한다든지 예. 그런데 이제는 선거 국면에 왔잖아요. 본인은 분명히 지방선거는 출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책을 낸다는 걸 보니까 그러면 재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하나? 네. 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는데 아마 지금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피가 마를 겁니다.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당장 개파에 뭐 몇 대 몇으로 공천 룰을 바뀌느니 마느니 그건 현실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현실인데 예. 좀 전에 박사님 말씀대로 한가해 보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하려면 단계 논란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같이 그 세력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국민 양해를 구하고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언급도 없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니 한가해 보인단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책을 내고 이제 토크 콘서트도 하고 이제 팬덤이 어느 정도 이제 많으니까요. 한동훈 대표. 이제 보궐선거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어느 지역이 좀 가능성이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계양 을에 나가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거에 아주 간단한 건데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계양을 선언해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에 나가고 싶어 할까요? 한동훈 대표 무소속과에 나가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지상 과제는 본인이 이번에 공직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네. 그것도 뭐 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네. 계양 해봤자 55% 민주당입니다. 또 이제 그 착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양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착시가 있는 것인데 네.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아니에요. 저 내용은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양을을 내가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안 나올 것이다는 거하고 실제로 계양을이 험지가 아니다.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두 번째 뭐죠? 해볼만 한 지역입니까? 계양이? 해볼만 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봐요. 냉정하게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저 말에 조건절이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 그 쉽게 말해서 한동훈은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공천을 안 줄 거라는 그 조건절 그러니까 그게 생략이 공천을 된 거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데 아무리 다른 데는 당신이 얘기해봐야 안 줄 거니까 계양을을 가라. 근데 계양을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어렵다고 얘기하니 네. 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뭐 55%의 구조가 있으니까 당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45는 깔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10만 빼오면은 당신이 승리한다.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동훈의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이제 물론 뭐 거기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못 나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딱 한 발의 탄환이 남아 있는 건데 이 탄환을 거기다 쏴버리면은 그다음에 원내 진입 가능성이 정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가 돼요. 그러면은 네.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 생명 자체가 흔들리죠. 그럼요. 대선만큼 중요한 선거가 이번 보선이기 때문에 계양을 저는 저 얘기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정치 좀 내가 선배니까 조언하는데 당신 딴 데는 어차피 안 줄 거니까 계양 나간다고 찍으면은 떠밀려서라도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저 카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받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 그러니까 개항을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안 나가는 지역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예.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개항을 나가면 성공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얘기하면 안 나갈 것이다. 이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항을이 예. 지금 거기도 그 지역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예. 실제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송영길 대표가 만약 공천받아 나온다면 몰라도 거기가 그렇게 맹주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 거의 민주당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해볼 만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정도면 험지 완전 험지는 아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험지였는데 예.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시고 예.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미 지역구 관리를 안 한 지가 좀 됐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예전에 비추어서 보면 덜 험지다. 덜 험지화됐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와 대결해가지고 견딜 수 있는 민주당 대표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개항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도 공천 관련된 특별한 잡음이 없을 거고 그렇게 할 거를 대비해서 이준석 대표는 내가 먼저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 이 선택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성공을 막기 위한 왜냐면 경쟁자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 몇 수를 접은 겁니까? 그러면? 뭐 두세 수인지 몰라도 네. 제가 조금 그 해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진지하게 한동훈 대표를 위한 전략을 세워서까지 네. 저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나 한동훈 대표, 이준석 대표는 실제 보수권 정치 내에서 차기 리더로 각축을 벌이는 사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네. 그런 사이라고 여겨도 될 만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텍스트만 보다가 이준석 대표 실제 얼굴 보면 꽤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영환 부위원장께서 보시죠. 아까 리더십, 한동훈 전 대표 리더십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거 승부수잖아요. 네네. 이런 승부수를 던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말에는 금방 앞쪽에 어폐가 있습니다. 옛날같이 어려운 지역이 아니다. 해볼 만한 지역이다. 해볼 만한 지역이면 지금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힘에서 해볼 만한 지역을 왜 한동훈 대표한테 줍니까? 가장 단순하게. 이제 시쳇말로 매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네. 서사를 쓰기 위해서 험지에 가서 다시 발판을 만든다. 이게 전제잖아요. 네. 다시 정치적으로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스토리가 갖는다면. 되죠. 예, 그 스토리를 성공한다면. 갖는데 과연 최적지냐? 그러면 다시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항으로 와서 당선되고 하시면서 서사가 이 민주당의 서사가 생겨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총력전을 펼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원희룡 그 장관이 나가서 이제 잘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죽더라도 의미 있는 죽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의미 없는 그냥 버리는 카드처럼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원희룡 장관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거기에서 어떤 부활의 날개짓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차하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급이 안 맞는 사람하고 붙었는데 졌다. 이러면 완전히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선택지가 아닐 거다. 그걸 알고 이준석 대표는 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보는 한동훈 대표는 견제입니까?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래도 연대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화성 가서 당선됐잖아. 근데 당신은 그 급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뭐 개항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나와라 마라 훈수를 두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당에 타당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전직 당대표, 본인도 그 당에서 당대표 했던 사람인데 개항 정도에 나와봐.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좀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본인이 진짜 복당 선언을 하는 건가? 아니면 분당하라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건가? 아무리 들어봐도 한동훈 전 당대표를 위한 발언도 아니고 자기 정치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현상들을 풀어헤치고 담론을 만드는 것에 재미를 붙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 자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한동훈 전 당대표고 야 개항 가서 성공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인 정치인의 발언인가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입을 좀 다물 때는 다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볼 게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은 강하죠. 그런데 최근에요. 장동혁 대표의 팬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좀 뭐 설문처럼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평소에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는 호칭이 뭐냐 이런 질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팬카페를 어떤 분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경쟁자 반대편에 두고 만든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약간 뭐 겹치는 지점이 있죠. 사실은 뭐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도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수석 최고위원도 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포지션이 상당히 겹치죠. 겹치고 연령대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엘리트형 정치인도 그렇고 짧은 시간에 급속히 성장한 그런 아주 정말 그 뭐랄까 아주 로켓형 정치인 같은 경우죠. 짧은 시간에 쏘아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경쟁자로 여기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라고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충성도 레벨, 그런가 봐요. 충성 레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종의 뭐 그 십자가 밟기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뭐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그건 뭐 개인을 좋아해서 모인 일반 팬덤 형성지인 팬카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팬카페가 이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대권 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가 갖는 함의는 장 대표의 꿈이 저 멀리 있으니까 경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줘야 되는지 각자 의견들 내세요. 라고 하면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뭐 이름이 뭐 그 만사혁통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뭐 만사혁통 최근에 있었던 논란도 약간 패러디한 것 같은데 김현지 논란을 약간 패러디한 것도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팬덤이 생긴다는 거는 장래 미래형 정치 지도자로서 지금 최초의 길을 밟고 있다라고 저는 이건 평가드리고 싶어요. 아니 사실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나 유력 정치인들에게 팬덤 이런 팬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논평할 때 ABC 플러스 N이 이제 정치인의 팬덤 형성 법칙이라고 하는데 A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A는 어빌리티 능력입니다. B가 브링업입니다. 브링업이 뭐냐면 함께 키워서 팬들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일종의 그 경제 이론으로는 이케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왜 조립하는 그 가구 있잖아요. 어렵게 조립한 가구일수록 그렇게 더 애착이 간대요. 그게 이제 브링업 효과인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치인을 키운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함께 키우는 같이. 거죠. C가 크라이시스 위기가 왔을 때 함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뭉쳐가지고 내러티브 서사가 형성된다.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장 대표의 지금 이 팬덤 형성도 여기에 지금 B의 단계에 와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근데 국민의힘에서 변수가 되는 게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중간 조사 결과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무감사위원들도 모두 신분이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소명서를 내라고 누군가는 연락했을 때 누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저한테 등기 속달로 왔습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저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겠다는 그 절차가 시작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소명서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동혁 대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당무감사위는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건데 글쎄요. 요거 좀 보여줄게요. 이게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 독립적으로 당무위원회가 과연 무언가 조사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이 말에 일단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윤리위원장이 임기를 다 마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리위원장 스스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사정 때문에 2달 정도 남아서 강제적으로 본인이 이 일을 그만두게 됐었고 이 그만두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원 게시판 문제, 그다음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예. 전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당무감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게 나중에 만약에 당무감사 같은 것이 벌어져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동혁 장동혁? 한동훈 대표? 한동훈 네. 대표에 대해서 제가 두 분 다 헷갈려가지고 이게 워낙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요 너무 헷갈려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징계가 나오게 돼서 네. 3개월 이상의 징계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출마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가 매우 작은 카드가 아닙니다. 매우 중대한 카드이고 거기다가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본인 팬카페를 통해서 소위 지금 친한계에 대한 공격들을 또 감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징계라고 하는 두 가지 칼날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걸 독립적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적어도 장동혁 체제가 지방선거까지 내가 계속 우리의 조직이 이걸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끌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예. 당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부러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예. 그러면 스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중단을 할까?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뭐 중간 조사 결과까지 발표를 네네. 한 상황인데 윤기찬 부위원님께 여쭤볼게. 이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 표현을 두고 익명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체이탈 화법을 쓴 것이다. 근데 저거는 그 장동혁 대표 측의 입장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 공개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한 평이 아니고 당무감사위가 왜 이걸 중간 공개를 했느냐에 대한 그 본인의 그 좀 뭐랄까 유감 표명 이런 취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잘못 알려진 거일 수도 있고 예.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읽는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라는 거고 저는 저 논란의 본질은 뭐냐면 당원 게시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표 시절에 본인 가족과 관련돼 있다고 의심받을 만한 내용들이고 이것이 의도적으로 누가 밝힌 게 아니고 뭔가 어떤 기술적 오류 때문에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고 본인이 매듭졌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매듭지지 않고 꾸준히 왔는데 지금 부수적인 논란들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한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내 가족이 실수한 거니까 미안해라고 하든지 내가 알아보니까 안 했다고 하든지 아니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이것과 관련된 당내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개파 논쟁이잖아요. 이 개파 논쟁의 대상 자체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예. 저는 그 부분은 유감 표명을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당신이 당대표 시절에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 그 당시에 당무감사 안 했잖아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현재 중간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는 해야죠. 자, 발표된 거는 유감이지만 예. 거기에 중간 발표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죄송하다 또는 뭐 이렇다라는 정도의 입장 발표하는 것이 공인의 입장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뭐 그 개파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당이 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지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고 입장 발표 안 하고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만 크게 보이고 예. 이거는 저는 리더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 지방선거가 펼쳐진다면 국민의힘이 몇 석이나 건질 것이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 곳이라고 예상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일부 의원들이 얘기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 내일 바로 선거한다면 2018년 지자체 선거의 결과 비슷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그렇지 두 석. 그러니까 대구시장 그다음에 경북지사 이 둘 빼놓고는 그때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랬죠. 2018년 지방선거 아까 신위원장께서 초반에 언급하신 그때 선거를 말씀하신 그때 두 석. 그렇죠. 예. 실제 지금 이제 김종인 박사께서 뭐 선거에 대해서 판을 읽는 능력이 어쨌든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예. 보면 이렇게 지금 우양우 플러스 어느 날은 5.18을 갖다가 어느 날은 우리가 황교안이다. 또 당내 내분 그야말로 이제 총구가 밖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계속되는 이 현상이 지속됐을 때 예. 과연 지지하는 당원들은 어떨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각종 여론조사들이 있지만 대략 어느 정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건 장동혁 대표 체제하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마땅히 돌파할 어떤 돌파구, 모멘텀을 못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해서 안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올 것 같이 어느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뭐 42대 뭐 36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지만 그걸 전국 각 지역으로 보면 조금씩 지는 것 같은데 다 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현상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분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현 시점에서는. 근데 선거는 아직 6개월 남았거든요. 선거는 그렇죠. 구도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태, 선거가 아니면 공식운동에 돌입한 상태에서 지금 같은 통일교 논란, 이른바 김남국 현지 누나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연쇄적으로 터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1대1 구도, 여야 1대1 구도 상황에서 투표가 사실상 열흘 내에 이루어진다. 저는 완전히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와 상황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현 시점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아직도 계엄 사과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의 지지율이 뭐 거의 20에서 30 사이에서 적체돼 있다 보니까 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선거는 6개월이 남은 상태고 구도 싸움이고 그다음에 그 구도 싸움에서 어떤 이슈와 인물로 선거 구도가 짜여지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오히려 저는 저 얘기가 저렇게 하니까 장 대표가 빨리 오른쪽 좀 중도로 스윙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측면을 받아들여야지 구도 자체가 좀 비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에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요거 윤기찬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이제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대답 거의 안 했는데 허위 경력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은 이거는 다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 경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다는 거는 이거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 참고인 신분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뭐 참고인 신분, 그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그간의 그 허위 경력 문제에 대해서는 쭉 선거 과정에서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낯선 질문들이 없을 거예요. 답변 내용도 낯선 것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저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재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네, 그렇다면 허위 경력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설령 이게 내가 부인하고 부인한 것과 상관없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크게 형량이나 양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거든요. 부담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부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또는 경험한 대로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설령 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진실이 상식적인 선에서 안 받아들여질 경우로 보인다면 그럼 어떨 때 인정하라고도 하거든요. 그럴 때 양형이 과다하게 나올 것 같으면 그런데 사안이 만약에 경미하게 되면 그냥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경험하고 아는 대로 진술하세요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미하면. 그런 후자의 경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안기령 부대변인이 계엄날 계엄군의 이제 총구를 잡은 장면을 두고 좀 논란이 있죠.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대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안기령 대변인이 처음에 나타나서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했는데 보신 것처럼 김현태 전 단장이 저렇게 증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안기령 부대변인도 입장을 했어요. 요거는 두 분 얘기 생각만 한번 들어볼까요? 뭐 어떻게? 저는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윤석열 씨가 우리한테 한 2, 3일 전부터 알려줬습니까? 그 10시 반에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본인이 화장을 하고 나와서 그다음에 보디가드 2명을 데리고 오고 뭐 크리티컬한 스킬을 이용해서 총을 맞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까 본인의 죄를 좀 더 낮춰보려고 하는 본인의 몸부림인 건 저는 알겠습니다만 저 얘기를 듣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뭐지? 전혀 예를 들면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전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민을 폭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총을 누가 들고 있었습니까? 총은 군인들이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위협은 누가 당한 겁니까?
시민이 당한 거고 시민은 그런 내란을 막으려고 했던 행위인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너무 막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재판정을 너무 쉬워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판사가 명확하게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지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대부분 저런 재판이 주기현 판사 재판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매우 지금 안 좋은 일이 재판정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현태 단장이 어쨌든 그 개헌군을 지휘했던 현장 지휘관으로서 저는 대단히 아주 책임없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쳐요. 물론 안규령 부대변인이 사실은 화장도 하고 그다음에 보디가드들 사전까지는 몰라도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본인의 신변안전 위협이 걱정돼서 그렇게 좀 용역 회사 직원들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출된 장면 좀 화면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말하자면은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컷을 받는 그런 이제 좀 연출 장면이 있어서 저게 의도되거나 조금 준비됐다고 쳐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 자체가 군인들이 저렇게 행동했던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부하들이 저렇게 했다 그러면 지휘관으로서 그냥 침묵을 지키거나 여기서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저기에 대해서 상황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무언가 그 당시 있었던 상황들을 조금 분산시키려는 저건 지휘관으로서 저는 모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설령 안기령 부대변인이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고는 쳐도 그건 개인의 준비 상황으로 놓고 볼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뭐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화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는 저는 지휘관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계엄군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했던 군 내부에서 박선원 의원의 주장인데요. 신체적, 정신적 고문은 물론 약물까지 사용하려 했다는 군 내부 문건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등의 일당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거 체포, 구금, 고문하면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치인과 시민을 잡아 가두고 고문 협박해 내란 세력이 바라는 영구 독재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람을 치료할 약을 가지고 사람을 부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짝두를 왜 준비를 했죠?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노상원 사령관하고 문상원 사령관이 먼저 저희를 호출을 해서 나갔을 때 그 노상원 사령관이 물품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상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도구 준비 언급한 것은 기억납니다.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제 기억은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이 내용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위협의 목적이었다고 저렇게 증언하는데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게 이 문건입니다. 이게 군 내부의 문건이라는데 여기 보면 협상, 숫자가 써져 있어요. 협상이 있고 2번이 고문입니다. 고문. 3번이 자백유도죄고 글쎄 신용해보죠. 고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의 단어죠.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문서를 공개하고 했었는데 지금 많은 그 의원들이 뭐 내란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 규정을 함에 있어서 하지 않는 말이 한 가지 있죠. 그러면 만약에 12.3의 밤에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저 문건에 있는 형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했다면. 네네. 그래서 한복판에서 같이 이제 계속 조사도 받고 왔던 입장에서 지금 저 많은 것들이 자백을 받아낸 데 결론에 귀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백을 받아서. 근데 그 과정 수단은 정말 끔찍한 것들 그리고 블랙 의원들이 기존에 제보했던 걸 보면 더 끔찍한 것도 많아요. 근데 뭐 약물 이런 부분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제보를 받고 잘 모를 때 박선원 의원께 여쭤보고 많이 했거든요. 거의 정확한 정보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결국 이들은 성공을 하고 합법적인 걸 가장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자백을 받아서 이걸로 법적 처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거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걸로 포장을 내렸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성공했을 때 어떨 것이냐. 그 모습이 저 페이퍼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했던 계획까지는 뭐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가 중요한 건 이 문서는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내란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작성했을까? 그러게요.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건 작성 개선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내란 이전에 했다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상원 수첩이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입증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집 당일이라고 나와요. 수집 당일은 아마 12월 3일이었겠죠. 여의도 30-40명 수거, 언론 쪽 100에서 200명 수거. 그다음에 또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D+10에서부터 D+30에서 60 서울의 지역 수집 대상 수거 작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수첩에 나와 있는 수거된 대상을 수거를 해서 일부 같은 경우 에이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배에 태워서 막 죽이는 폭침하는 얘기도 나오고 아닌 사람들은 또 데려다가 저렇게 고문을 통해서 사건을 위조시켜서 계엄의 정당성들, 내란의 정당성들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내란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여기에 얼마만큼 연루되는지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또 단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롯데리아에 회동했던 사람, 그 당시 있었던 군인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와 노상원 씨가 서로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전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함의, 이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을 예측할 것을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저희가 계엄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박선원 의원이 12월 4일인가요? 하여튼 유튜브도 본인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 데려다가 놓고 뭐 이 말을 바꿨냐 안 바꿨니, 그 유도했냐 안 했니 이런 논란을 함으로써 오히려 곽정근 씨의 진술이 오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을 제공한 당사자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수사가 다 마무리돼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이런 문건들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문건이 어떻게 본인이 정리한 문건이라고 합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자, 이런 식의 얘기는 안 되죠. 이건 국민께 신뢰죠. 정확하게 출처와 관련돼서 일단 뭐 정보위원회든 누구든 간에 명확한 신빙성 있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다음에 국민께 발표하는 게 도의죠.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얘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본인이 밝힐 수도 없는 제보자로부터 받아서 본인이 정리한 문건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걸 발표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국회 내에서 논의를 비공개로 하든가 해가지고 철저하게 밝혀야 될 사안 아닙니까? 저 정도면은 저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모의잖아요. 그럼 저거는 사실은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영에서 공개 재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런 황당한 모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저희가 알 권리가 있는 거죠. 저도 내부 문건이라고 하면서 정부나 군 내부 문건의 형식이 없어서 좀 궁금했는데 이제 박선원 의원 측에서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정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내란 특검이 이걸 조사하는 건 아닙니까? 내란 특검이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내란 특검이 이런 것 때문에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까지 압수수색했어요. 그다음에 드론 사령부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외환죄까지 지금 검토한다고 해서 국방부 내 관련 개선들의 사무실은 다 털었어요. 근데 왜 이건 왜 못 털었죠? 근데 왜 이거는 왜 1년이 더 넘은 시간에 박선원의 손에서 재구성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게 지금 윤 변호사 잘 지적하셨는데 아니 좋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끔찍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지금 뭐 특검을 연장해야 되고 의혹이 규명 안 된 거는 다시 종합특검을 해서 넘겨야 되고 이런 여론이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특검이 지금 하는 일이 뭐고 왜 구속영장 기각률은 50%에 이르지? 이런 지금 의혹 있는 상황에서 동력을 내기 위해서 박선 의원이 약간 각색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심지어 이런 것들이 말씀 그대로 내란 특검이든 재판정이든 나와서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피의자들과 공방을 벌여야지
일방적 주장을 하는 국회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장에서 면책 특권도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검증합니까? 예. 그럼 수사기관을 넘기든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저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렇다면은 박선원의 책임을 갖고 내란 특검에 이걸 제보를 하든지 넘기든지 아니면 익명성이 있는 사람을 그쪽에다가 뭐 알려주든지 예.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런 식의 여론전을 한다는 거 저는 대단히 저는 국민들에게 공포감만 불어일으킨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 얘기만 듣고 다음 내용. 네, 지금 뭐 말씀 일반론으로 말씀 주셨는데 박선원 의원께서 저런 자료를 확보했다. 당연히 특검에 지금 이제 14일 날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예. 넘겨서 특수본에 가서 가든 종합특검으로 묶어서 하든 계속 진행이 돼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아보고 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수첩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는 예.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확실하게 저것도 조사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마 그렇게 제보를 하고 하시겠죠. 예. 기본적으로. 국민적 의혹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해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두고 이제 농담을 겁니다. 그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기 전에요.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에요? 한 말씀하세요. 네. 훈식이 땅 산 거 아니냐는 충청도 사투리였었죠. 이게요 한 2019년인가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시 의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입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분들은 화난 거를 직설적으로 잘 안 하세요. 옛날에 지역위원장 할 때 이명박 그 대통령이 세종시로 그 행정수도 이전하는 걸 반대하면서 이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이제 충남 사람들이 데모하러 가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이 친구들 데리고 가려고 술 막 먹으면서 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충청도 애들이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듣고 제가 막 한 30분을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왜 저려? 그래서 그 속에서 훈식이 거기 땅 있는 게벼. 저 영상을 기억하고 대통령이 땅 산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저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호칭을 훈식형이라고 했어요. 예. 이거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형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더 나가면 훈식이 형 토지대장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도 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예. 것처럼 본인 고향인 충남에 내려가서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그 고향에서 비서실장까지 나온 측면이 있는 거니까 와서 좀 인사 좀 해라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해프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문제 관련해서 소위 이제 형이라고 하는 훈식이 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 이건 그냥 해프닝이야. 전혀 아무런 진척이 안 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애둘러 해학적으로 설명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 나이도 한참 어린 비서실장을 형이라고 불리는 없을 거예요. 이제 국민형이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래서 훈식이 형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상당히 친근하다라는 느낌들을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뭐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도 많이 하는 거죠. 충남지사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만 저 정도의 내용은 저희가 좀 해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또 해석을 해보면 이 이야기가 어렵죠. 개인적으로 보면 굳이 저희가 만약에 트집을 잡는다면 이게 사실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부분은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세련된 공천 개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어떤 측면에서요? 예를 들면 지금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도 원래 정말 정원호 구청장이 행정을 잘하고 저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전화를 통해서 격려하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SNS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걸 띄워놔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정원호 구청장을 단숨에 인지도를 높여주는 조치. 대통령께서 뭐 알고 하셨든 모르고 하셨든 그런 걸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강훈식 같은 경우 그 실장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말씀을 주시면 실제 그 해당 지역 공천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 또는 정청래 당대표 입장 또는 공천 실무자가 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저때 저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내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그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의도적으로 하셨든 그렇지 않았든 그런 정도의 영향력으로 귀결은 될 것이다. 뭔가 공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 밝으신 신용환 부위원장께서 저 발언을 그러니까 고향에 왔으니까 한 말씀 하세요. 요 단순히 요 얘기를. 근데 평상시에도 워낙 해학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고 정말 그냥 가벼운 농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물론 이제 대통령의 어떤 언행이나 어떤 방문지 이런 것들은 다 메시지죠. 모든 게 메시지인데 그렇죠. 과연 지금 저 부분을 공천 개입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라는 해석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훈시기형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떨어내는 정도의 그런 해학적인 거일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충남이기 때문에 해석은 각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저걸 뭐 분명히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시듯이 이 굳이 트집을 잡자면이라고 이제 전제를 다 하시듯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이런 정도는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조크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훈식 실장이 아산에서만 3선을 했고 뭐 사실 뭐 계속 그런 얘기가 이제 하마평에 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도 이른바 현지 논란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퉁치고 가자. 이거 퉁치는데 정색하고 퉁치면은 이게 다시 또 재점화가 될 수 있으니까 저런 식의 이제 일종의 짤 같은 영상이 나중에 도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루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으로 치환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기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자는 그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정치 근육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워낙 젊은 시절부터 단련되어 온 게 있어서 내가 이거를 정색하고 돌파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의 요즘 흔히 얘기하는 밈 이런 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접근하는 게 이게 이 프레임을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다의적인 좀 그리고 중의적인 여러 가지 함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대통령이 훈시경을 언급함으로써 지금 윤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의 존재감은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계기는 분명히 됐다. 충청도긴 하지만 홍보라도긴 하지만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굳이 TTV는 좀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야당의 역할은 그런 거니까 실제로 글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고급스러운 선거 개입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영향이 되죠. 저는 사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금 이것만 있으면 모르는데 이전에 또 다른 지역 갔을 때 해당 지역에 국내심 자치단체장이 있을 때 손들고 발언한다라도 못하게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대비시켜 보면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얘기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대비돼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그래서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개입이다. 알겠습니다. 굳이 TTV 잡으시네요.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니까요.